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그 1학년하고 2학년 학생들의 입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 1학년하고 2학년 같은 경우에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이제 또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그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보다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취업이라든가 또 뭐 이후에 결혼, 또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이제 미래 사회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입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 입시의 이제 기본적인 것은,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건 대학교의 모집 정원과 또 남아 있는 이제 학생들의 숫자라는 거죠. 그걸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숫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현 고3 학생들이 6만 명이 적은데, 현 고3 학생들에 비해서 고2 학생들이 5만 명 이상이 더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거의 11, 2만 정도의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럼 보통 서울권에 우리 보통 이제 인서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권 대학들의 합격 여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몇 명이나 도대체 서울권 대학들은 학생들을 뽑느냐, 대략 서울권 대학들의 정원은 한 7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서울권 대학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경쟁률이 그만큼 또 줄어든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낮아지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학생 수도 감소하고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요. 뭐 이건 이제 국어 성적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건 이제 내신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각 학교의 내신 석차 등급에서 1등급 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줄었고 2등급 대, 3등급 대가 몇 명이나 줄었나 보니까 1등급이야 어차피 뭐 4%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줄진 않았지만 2등급, 3등급부터는 큰 폭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수능 역시, 수능 응시하는 학생들 역시 좀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비례해서 줄어들겠죠. 물론 이제 올해 고3, 올 입시 같은 경우에는 재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예상보다는 이제 수능의 숫자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줄어든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줄어든 것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결국 각 영역별 등급 맞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국어를 보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요. 2019학년도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전년도에 봤던 그 국어 시험에서 1등급이 뭐 한 2만 3천 명 정도 나왔다면, 올해 수능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응시자 대비 4%니까 2천 명이 줄어든 숫자가 나올 거고, 또 내년에는 또 그만큼 줄어드니까 4천 명 정도 줄어든 1등급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1등급, 2등급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대학에 가는 길이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모집 인원을 보시면 지금 2학년까지만 나왔어요. 1학년은 아직 모집 인원 안 나왔어요. 1학년은 지금 대학교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얘기 조금 뒤에 하고요. 지금 모집 인원 보시면은요, 그 전체적으로 정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어쨌든 20% 정도의 정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약간 좀 늘었죠. 반면에 논술 전형이 약간 줄어든 형태로 돼 있는데 요걸 좀 최상위권 대학으로 이제 그 좁혀 보면은 조금 더 정시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입시에서 크게 나오는 것은 수시에서는 교과와 종합, 논술 세 가지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한 가지인데 교과 전형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논술은 약간 줄어든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논술에서 줄어든 그 비율만큼 정시 쪽으로 좀 약간 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이제 서울 쪽에서는 교과 전형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들이 많은데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그냥 100% 고등학교에서 준 성적대로 반영하는 경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의심하고 이런 전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지역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면에 지방권 학교들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방에 소재하다 보면은 뭐 논술을 보러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바로 가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 지원하지 않을까봐 해서 그냥 순수하게 교과 성적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이 있습니다. 또 정시 아까 보셨죠? 전국적인 규모는 20%지만 지금 서울권 대학의 경우에 33%까지 올라가는 거.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논의가 막 한참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 정시가 서울 쪽에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는 교과와 종합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인구의 변화를 보신 거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의 변화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학생들이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육과정의 변화가 도대체 뭐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서 주워 들은 얘기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들이 있다더라. 뭐 교육과정을 보고 지원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계신데 좀 더 쉽게 우리 교육과정을 이해해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수업 선택권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권보다 학교에 지정하는 선택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학교가 우리 학교는 이러이런 것을 가르친다 하면은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능하면은 그만이었던 게 현재 고3까지의 교육 과정이고요. 고2의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데 그럼 기존에는 보장을 안 해주느냐? 기존에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장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강제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게끔 각 고등학교에 이제 시달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결국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과거에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뭐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물리2라는 과목이 기계공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대학에서는 물리2를 이수하기를 원하는데 기계공학을 지원한 학생이 물리2를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3의 경우에는 학교가 물리2를 개설 안 하면 그 학생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학생을 이해해 주죠. 아, 너는 물리2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속한 학교에서 물리2를 개설하지 않았으니 오케이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지만 이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물리2를 들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듣고 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리2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느냐? 과거에 비해서 방법 이런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물리2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는데 옆 학교에서 물리2를 해요. 그러면 물리2를 듣고 싶은 학생은 학교 간의 조율을 통해서 내가 다른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할 때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옆 학교도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됐다. 근데
그 전체 지역에서 보면은 지역 안에 뭐 희망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별도의 장소를 제공해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게 거점형이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게 이제 협력형인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인강 같은 거를 또 개설해 놨어요.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조건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는 듣고 싶었지만 니네 학교가 개설 안 해줘서 넌 못 들었구나 이렇게 오케이가 됐는데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데 너 왜 안 들었어? 이렇게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그만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입시에서 이 부분이 또 반영되기도 할 것이라고 일부 대학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제 이렇게 그 학과별 선택 가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학과나 전공에 맞추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를 깨는 게 이제 교육이고 미래의 교육이에요. 이걸 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주어진 정답을 외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야 되고 또 방향성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도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방향성 있는 공부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성이고 그것이 또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라고 해가지고 기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결정해보고 따라가 보는 법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동적으로 가야죠. 그 수동적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진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목표한 대학을 하나 정해놓고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 대학이 요구하는 진학에 맞는 이런 과목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방향성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미래의 인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들어라.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좀 구체화됐어요. 서울대학은 과목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유형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이것을 정시에서 나중에 이 과목 이수한 걸 갖다가 정시에서는 좀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정시에 가산점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대학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대학은 개별 과목을 지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과목의 성격상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고르게 들을 것을 좀 지정해 놓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향이 또 바뀌죠. 그러니까 바뀌는 게 너무 많죠. 일단 인구도 줄고 모집하는 방식이나 인원도 좀 주는데 거기다가 지금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또 하나가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또 바뀌었어요.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보면 일단은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하는 뭐 명사초청 특강이라든가 또는 반장 부반장 했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율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활동의 부분들을 좀 기재하는 걸 줄여놨어요. 예. 어차피 단체로 하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학생 개별 학생의 특징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 자율활동의 내용들을 많이 줄여놨고요. 수상 경력은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건만 올리게 돼 있죠. 자기가 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학기에 한 건만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생기부상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대학에 보내는 수상은 변화가 생겼죠. 그다음에 종합의견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칭찬 일변도가 많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성토를 하고 있었고 이 부분 역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해서 이 종합 의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희망이 늘 고민거리였거든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데 기존에는 이제 진로 희망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희망 하면은 뭐 흔히 사회적으로 좀 유망한 직업들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요즘에 확 뜨고 있죠. 검사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1학년, 2학년 때 하다가 3학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의사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나는 이번 생에는 의사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아이들이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가 이제 상관은 없는데 대학에서는 상관없는데 본인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의사 컴퓨터 그럼 대학이 나를 알아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이제 1학년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2학년들까지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 진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1학년 1학기 초에 세운 목표가 아니고 1학년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내가 진로 탐색을 하면서 내가 1학년 동안 해보니까 난 이게 목표구나. 또 2학년 때 마찬가지 2학년 1년 동안 쭉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이런 게 나에게 목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향해 놓고 뭐 가는 게 아니라 한 학년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1년의 과정을 거치니까 나오는 최종적인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로 희망 부분을 지금 없앴고요. 봉사도 역시 무리한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줄이거나 없앴습니다. 반면에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뒀죠. 지금도 이제 한 과목당 1,500자 정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뒀다는 얘기는 대학에서 이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끔 살아있다라는 점이죠. 요즘 아주 최근에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은 비교과 활동을 아예 삭제할까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남겨놓는다?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신을 잘 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언니나 오빠가 있는데 언니 오빠 뭐 누나 뭐 다 형 마찬가지죠. 이제 형제가 있는데 위에 그 형제가 받았던 내신 성적에 비해서 지금 2학년 1학년 아이의 내신이 뭐 0.5등급 정도 낮다고 해서 야 너는 왜 형보다 공부를 못하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큼의 인구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신을 따기가 쉬워지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인구가 그만큼 줄었고 학급당 학생 수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택 과목제로 가면서 소인수 강좌도 많아졌기 때문에 내신 따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단순히 등급만 봐서는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도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수능과 관련된 부분들 수능 출제 범위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이제 정시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을 고려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입시는 일단 만족입니다. 만족. 입시의 기본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면은 만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족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내가 갈 수 있는 내 능력치에서 그 최고치를 찍으면은 만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는 뭐냐면 수시, 정시 다 통틀어서 추가 합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추가 합격. 그래서 1차 추, 2차 추에서 추가 합격. 추가 합격 마지막 날 전화로 받고 합격하는 게 최고 만족스러운 거죠. 예. 일단 그럼 자신의 그 해의 능력치에서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경우 뭐 제가 남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야, 너 며칠 뒤에 모의고사 보지 않니? 그러면 아, 모의고사는 성적 안 들어간대 하면서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의 제자 중에서 1,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국영수과가 전체가 1등급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3등급이 나올 때도 있어서 1, 3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수시를 이 친구는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모의고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능 끝난 다음 날 저를 바로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수능을 너무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느 정도 잘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가채점을 해보니까 한 2개 정도 틀린 것 같대요. 2개?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능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 당시 고려대 논술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고려대학교 공과대 제가 논술을 봐야 되는데 논술을 보러 갈까요 말까요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너 그 성적 엄청 잘 나온 거야. 그 웬만한 서울권 의대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니까 야 고대 공대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논술 보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다 아시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안 되는 거. 그런데 이 친구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수능 이전에 본 연대 논술이 있었거든요. 뭐 올해도 이제 그랬지만 연대 논술을 자기가 연대 공대 좀 낮은 과를 하나 써서 논술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 붙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네 실력이 어떻게 거길 붙냐고 그러면서 떨어질 거라고 막 위로를 해주고 그 친구는 떨어질 거라는 말에 감사하다고 화답을 하면서 귀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연대 공대에 붙어버렸어요 논술로. 그래서 제가 고3 담임 생활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고3 담임 생활을 하면서 연대 공대에 붙으면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만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수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정확해지고 그래야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배치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과 기준으로 올 1등급권이 이렇게 되고요. 올 2등급권, 3등급권, 4등급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2학년, 1학년의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못 봐도 대학을 이 위치의 대학을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못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게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거 보시면서 천천히 이제 PT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의 경우 역시 이렇게 1등급권, 2등급권, 3등급권, 4등급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근데 꼭 그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수능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최근에 입시의 경향 등 중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한 70% 이상은 수능 최저 없이 뽑아요. 서울권의 일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시를 써놓고 수능 공부를 잘 안 하는 분위기가 학교에는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또 반수생, 재수생 얘들은 좀 간절하죠.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고 고3 현역 학생들은 이제 좀 분위기 휩쓸리고 이러면은요 실제로 수능을 좀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추정을 해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뭐 이렇게 아주 높게 나온 친구들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 정시까지 가면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봤던 그 배치표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을 감안을 해서 수시 6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뭐 떨어질 점수도 많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안 떨어지겠지라고 하지만 이렇게 찾아가서 나도
나도 이 추세에 동참할 거야 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의 카드를 써야죠. 그러니까 배치표와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6장의 카드를 고르셔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 교과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6개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5개를 상향을 하고 하나를 안정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모두 상향을 해서 6개를 다 떨어지는 경우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모두 안정이 돼서 다 붙었는데 어디를 가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좀 적절한 상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 대전 지역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학 이쪽에 제가 이 대전 지역 선생님들하고도 교류를 종종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학교마다 상담 받으셔서 어디까지 상향할 수 있느냐, 또 안정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거 늘 이제 상담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는요.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수시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정이라고 고려했던 대학이 결국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정시에서 1순위로 쓰는 대학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쓸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나의 만족도의 마지노선인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뭐 이제 서울권 대학들인데 고려대학이 제일 많이 뽑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내년에 이제 교과 전형과 그 학생부 종합이 섞인 전형으로 뽑습니다. 올해까지는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하고 완전히 나눠서 1, 2로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뽑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중요하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네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하고 없는 대학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 이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복잡하게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대학들도 쭉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서울권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내신이 높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광운대학교 사례인데요. 광운대학교가 2017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2개함 6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부터 폐지를 했어요. 수능 최저가 있을 때는 2등급 중반 가까이까지 합격을 했고, 평균점이고 커트라인까지 가면은 2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을 했는데, 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만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1등급 후반대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 통과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경쟁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변화가 있죠.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변화인데 2학년까지는 이제 문제 없다는 거예요. 2학년까지는 이렇게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마찬가지죠. 근데 1학년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 2 과목이라든가 뭐 또 사회에서 뭐 여행질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인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현재 2학년까지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1학년에는 석차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고등학교들은 대학이 내신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진 이런 구조가 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마다 1학년입니다. 이건 2022, 그러니까 1학년들 이제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지금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중위권 대학들은 유지 내지는 이제 보완을 하겠다. 절대 평가를 진로 선택 과목의 그 절대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내놓겠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중하위권 대학들은 이제 뭐 그냥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A 받으면 그냥 1등급으로 환산해서 점수 내주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고 조금 있으면 곧 이 내용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뭐 논의가 좀 있긴 한데 갑작스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 입시에 있어서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대학 입시를 갑작스럽게 바꾸지 않고 3년 전에 예고해서 바꿔나간다라고 하는 3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그대로 좀 중요한 전형으로 보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만 잘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것인가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 중에 누가 더 이게 등급인데요. 얘는 5, 1등급, 얘는 2등급 두 개인데요.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가요? A라고 보이시죠? A라고 보이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분명히 A가 우수한 학생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생기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서 과거에는 부모님의 생년월일까지 다 들어갔어요. 예, 좀 심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삭제했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서 엄마 아빠 나이 차이가 많으면 아유 이 아버님 도둑놈이시네 막 이러면서 분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들어가죠. 어쨌든 다 들어가다 보면 이제 원점수가 들어가죠. 원점수가 들어가는데 A하고 B하고 이렇게 A하고 B 학생의 원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석차 등급에서는 올 1등급과 2등급 두 개인 학생이었지만 원점수를 비교해 보니 A 학생은 지금 80점대를 받으면서 정말 1등급은 1등급이었지만 정말 운 좋은 1등급 학생이고 그다음에 B 학생은 2등급은 1등급보다 정말 아깝게 2등급이 되었지만 1등급이 나온 특히 주요 교과는 확실한 1등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대학은 과연 A 학생이 B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딱 보셔도 알겠죠. 이제 원점수까지 같이 고려해 보니까 A와 B 중에서 어느 학생이 더 우수해 보이십니까? B가 우수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 등급으로만 나오는 그 결과치만 가지고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이 원점수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두 개 학교를 비교해 본 거예요. 위에 있는 학교, 아래에 있는 학교 두 개 학교 똑같은 영어 성적을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두 학교는 다른 학교입니다. 위에 있는 학교는 위에 학생은 지금 영어가 두 번 다 1학기, 2학기 1등급이에요. 영어 1등급인 학생이고 아래에 있는 학생은 영어가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1등급 여긴 1등급이니까 얘가 더 영어를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원점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100점 만점에 88점, 84점이 나온 거고 이 친구는 100점 만점에 99점, 96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몰려 있는 학교라면은 이 아래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뭘로 알 수 있느냐?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보면은 여기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투박하고 쉽게 이해하자면 평균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빈부격차처럼 성적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5.5, 25.3 이렇게 되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25.5, 25.5예요. 그러니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은 거의 50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50점이면은 한 문제 틀리면 2점, 3점 감점이 되는 거니까 20문제 정도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생이 상위권 학생이 거의 다 채점할 때 동그라미라면은 하위권 학생은 다 그냥 비 내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아래를 보면은 3.8이니까 이제 감 잡히시죠? 예. 여기는 3문제 정도 틀리면은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거고 3문제 맞추면
상위권으로 가는 구조예요. 굉장히 치열한 학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학교는 5, 1등급인데 그 대학에서 맨날 떨어뜨린다. 근데 저 학교는 3, 4등급인데도 그 대학이 붙여준다. 대학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내용까지 살펴보면은 너무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이 무엇과의 싸움이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자기 자신과 원점수 간의 싸움이에요. 나는 그냥 내 원점수만 관리하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만 이렇게 25.5 정도 차이가 나면은 자는 애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꼭 부탁을 하세요. 아이들 보고 옆에 자는 애들 깨워라. 예. 걔네들이 잠으로써 내 내신 석차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걔들이 잠으로써 대학이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최고고, 일단 나 자신은 나의 원점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1순위입니다. 입시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은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 대학들이 정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정했어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쨌든 좀 더 쉽게 보면 역량이라는 단어는 그냥 실력이에요. 실력. 얘가 정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을 보는 거예요. 석차 등급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실력이 정말 있느냐. 1학년 때 공통과정으로 하다가 2학년 때 이과 쪽, 과학 수학 쪽을 많이 이수하게 되면 그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그쪽을 잘하는 학생들이 또 희망을 하고, 따라서 이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문과 쪽에 가 있으면은 내가 특별히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거나 조금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석차 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학생의 실력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 아까 봤던 원점수라든가 편차라든가 또 세특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기준은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의 교수가 된다면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느냐 정도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물리학과 가는 학생이 물리를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맞긴 한 건데, 이게 계열 적합성이라는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동안에 아직 뭐 1학년은 2학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문이과라는 개념이 좀 없지만 2학년은 지금 한 학기 정도 이과 쪽을, 문과 쪽을 이렇게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계열이나 과목에 따라서 발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제가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는데 한국사의 개념 중에서 만민공동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만민공동회예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를 두고도 문과와 이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질문을 받은 건데, 이과반에서 수업하는데 만민공동회라고 쓰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10,000명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랬지만 그거는 그 학생이 제대로 지금 이과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만민공동회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문과 학생의 접근법은 많이 모였구나. 왜? 표현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많이 모였구나. 왜 많이 모였을까? 저들이 모여서 어떤 주장을 했을까? 저들의 불만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과 학생들은 정말 10,000명일까?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10,000명이 모였다면 모이고 해체하는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것들이 이과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과에서 1년 반 공부를 했고 뭐 책도 사회 관련 책 또는 국어 문학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면, 또 내가 이과 쪽에서
수리적인 분석, 과학적인 분석을 많이 했다면 사실은 그런 자연스러운 학생들의 발전의 방향성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암기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문과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과에 가서 앉아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또 그동안엔 공부 잘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과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향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공적합성의 부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앉아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좀 더 노력해서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그 계열에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인성은 이제 여러 학생들이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경험. 학교에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 제시해 주거든요. 경험이 많으면 발전 가능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경험이 많아야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성공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대학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면 이래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 같은 거를 대학들마다 평가에 수치화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고르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그래요. 동국대 같은 경우 두드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아예 자기들 내 자체적으로 두드림 전형은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업 역량 중심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대학도 있고요. 뭐 상명대나 성신여대처럼 학업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 아예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 정도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굉장히 독특하죠. 한양대는 학업 역량하고 인성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보고,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는 이런 이제 학교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생활기록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뭐 조금 뭐 과장을 하자면은 저희 뭐 우리 진학하시는 선생님들도 한양대가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에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있으면 굉장히 학교에서 되게 좋아해요. 좋은 대학 붙었으니까. 와, 우리 반 한양대 붙었다고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막 칭찬, 막 서로 축하하다가 고민을 빠지죠. 근데 얘가 왜 붙었지? 예,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죠. 아마 1학년은 자소서의 내용이 좀 바뀔 거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틀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세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 공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활동이 되겠고, 세 번째가 뭐 인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크게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은 석차 등급을 올린 노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은 그냥 결과로서 나올 수는 있지만 석차 등급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가 스터디했던 거, 고민해보고 또 찾아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권장을 해줘요.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 써와라 그러면 그냥 줄거리 쓰고 느낀 점 간단하게 쓰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독후감이나 뭐 인터넷 같은 거 뒤져가지고 또는 서평 같은 것까지 뒤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쓰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 그 친구가 찾아보는 과정이 바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학습들, 학업들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쓰지 말아야 될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기는 사교육을 안 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그럼 뻔하죠. 사교육 받지 않고 공부 잘했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사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만 내신도 너무 안 좋고 뭐 별다른 이제 뭐 수능도 안 좋고 이런 친구가 사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죠. 차라리 사교육이라도 받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성적에 집착하는 건데 중학교 때까지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 올린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방법 역시 뭐 스터디 그룹이에요. 근데 스터디 그룹이 그 자소서를 쭉 보면은 전국에 정말 많은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과장된 그 공부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소소하게 찾아간 부분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내 활동인데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의미를 뭐라고 하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은 자랑스러운 거나 자랑스러운 활동을 이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이게 대학 입시잖아요.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자신이 왜 지금 이 대학 이 자소서를 내가 왜 쓰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 학과를 왜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에다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대비시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인생 수행 평가, 그렇죠? 인생 동아리 활동, 뭐 인생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인생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의 활동 중에서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의미라고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배려 같은 경우에는 이거만 정말 쭉 읽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맨날 싸움만 합니다. 애들이 맨날 갈등하고 그리고 이 자소서를 쓰는 친구는 항상 그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죠. 늘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들이 많은데 인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보면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가 좀 민망한 거예요. 배려를 자기가 자소서로 쓰다 보면 좀 민망하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민망하고 나눔 이런 게 민망하고 하니까 자꾸 갈등 관리 쪽으로 좀 이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생기부가 근간이 돼야 돼요. 생기부가 만약에 외부 활동을 했다. 외부 활동을 했는데 이거 자소서에 쓰고 싶다. 과연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생기부에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 중에서도 생기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뭐죠?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학교를 대표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는 생기부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줄이라도 그런 한 줄이 나오면은 생기부 안에 외부 학교를 대표해서 외부 활동한 활동이 나오면 자소서에다가 그 외부 활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자소서 생기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외부 활동 이야기를 쓰면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걸 써서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대학에서 평가를 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소서에는 생기부가 근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생기부를 자소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들 역시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자신이 생기부에 근거가 해서 쓸 수 있는 자소서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활동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세특입니다. 세특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학생들. 김소월의 시를 읽고서 그 떠오르는 이미지를 PPT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발표해서 박수를 받았다. 여기서 대학이 평가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대학은 이 한 줄의 세특을 보고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설마 아니 박수 받은 게 궁금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대학에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바꿔갔을까? 도대체 이걸 보고서 얘는 무엇을 느꼈길래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을 바꿔서 무엇을 통해서
형상화시켜서 친구들한테 발표를 했을까? 또 그 발표 방법은 또 어떠했을까? 발표 방법 요즘에 아이들 시키면요 엄청 잘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뭐 그 홈쇼핑 수요 호스트처럼 뭐 발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뉴스 앵커처럼 이렇게 자기들 상황극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특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써주시기는 좀 구차한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자신은 자소서에다가 그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당시 내가 어떻게 발표했는가. 또 발표를 할 때 발표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학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박수는 뭐 받았지 안 받았는지 상관도 없고, 예,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설마 아니 여기서 작은 박수를 받는다 쓰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생각하고 찾아봤다면 그것은 1번에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2번에 넣을 수가 있죠. 이 발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했다면 2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생기부에 근거한 자소서 요거만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제1저자를 준비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 세특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학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또 선생님들은 그런 참여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 발표하라고 할 때 쭈삣쭈삣하지 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독자적인 문항들이 있거든요. 대학의 독자적인 문항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거는 이게 왜 지원 동기나 준비 노력 이게 다 지원 동기거든요. 왜 자꾸 쓰라고 하냐면요. 1, 2번 중에 사실은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지원 동기를 안 쓰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 학교에 왜 썼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독자적 문항이 있는데 이 독자적 문항이 재밌어요.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려대가 제일 난해하죠. 예. 고려대학이 학생을 지원자를 선발에 대한 이유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근데 이거 세상에 그 어디 가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가 생각하는 고려대학은 어떤 대학이고 나는 그것에 얼만큼 부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려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거든요. 정답과 과정을 본인이 설정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창의력이고 이것이 자기주도성이라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독서 3권이에요. 수많은 책 중에서 3권만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이진 않아요. 서울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어려운 책을 잘 이해하든지 아니면 쉬운 책을 새롭게 해석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마음대로가 본인의 결정이죠. 성균관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컨텐츠를 찾아서 한번 써봐라. 유니스트, 카이스트 작성하고 싶은 내용 마음대로 써라. 너무 어렵죠? 정답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요즘 아이들 뭐 엄마 찾겠죠. 엄마가 뭐 알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소서를 쓸 때 이제 흔히 하는 그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6군데를 쓰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중앙대에 원서 써놓고 제가 경희대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대학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 같은 거 많이 하면 좋으냐? 정답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학습을 했는지, 학습할 수도 있죠. 뭐 학생회장 같은 거 하면은 정말 여러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정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학급비 하나를 걷어도 끝까지 늦게까지 안 내는 애들이 있고 빨리 내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게 되면서 인생 반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생 학급 회장.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또 학급 안에서 뭐 갈등 관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에서 얻는 것이 있다면 좋은 거고 반장을 했지만 한 학기 내내 한 거라고는 담임 선생님들도 들어오셨을 때 차렷 격려만 했다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서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을 결정하고 질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본인의 이제 몫이 되는 거고 개수에 의해서 판가름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연구는 이제 1학년은 아예 빠져 있죠. 아까 잠깐 뭐 얘기했지만 과제 연구 같은 경우도 큰 의미는 없고요. 봉사. 봉사도 뭐 최근에 사실 봉사도 말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다가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내지는 자신의 생활의 어떤 규모를 잘 짜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봉사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본 학생 중에 최고는 600시간 봉사한 친구였는데 결국 600시간을 봉사한 만큼 600시간 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8등급이었어요. 예, 대학을 못 갔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대학교 초창기 학생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봉사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례까지 얘기했냐면 어떤 시골 학교 학생인데 사회복지관까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갈 때 2시간씩 걸리는데 그 2시간씩 시간을 쏟아가면서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의 정성이 갸륵하고 진정한 봉사인 것 같아서 합격해줬다. 이런 게 초창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입장 완전히 단호해졌어요.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대학의 입장이고요. 또 봉사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특히 교대나 사범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자꾸 가르치는 봉사를 하면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학생의 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교대 같은 데는 고르게 학교 수업을 고르게 잘 듣고 모든 교과 성적이 나쁘지 않은 친구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은 이제 특정 교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을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 동네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과외 같은 거 못 받는 초등학생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고등학생은 많고 소개해줄 초등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초등학생이 여러 고등학생들을 시간에 맞춰서 봉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 봉사하는 건가? 그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에게 봉사를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이제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가 과연 유리하냐? 동아리는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뭔가를 진학과 진로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계는 대학에 갔다가 바로 알바했다가 나중에 돈 좀 모으면 치킨집이고요. 예, 이공계는 대학에 갔다가 취업했다가 돈 모으고 치킨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진로라는 거 굉장히 많이 바뀌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꾸 고등학교의 그 자신의 그 과정들을 너무 좁히실 필요는 없어요. 동아리는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꼭 학업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생물학과 가고 싶은 친구가 생물 실험 동아리 했던 거 나쁘진 않아요. 대학에서 그걸 안 좋게 볼 리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합창반은 모두 성악과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 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혀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학교 수업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전수조사했죠. 한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애들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활동은 평균 139시간을 했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역시 108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뭐 동아리는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근데 봉사는 이제 학생이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교내상 같은 경우에 30건이 평균이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담임했던 학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일반고 학생이죠. 그 다음에 성적은 1.3등급 정도인데 1학년 때 한 3등급대가 몇 개 있었고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올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3등급이었고 모의고사 성적은 1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했고요. 생기부 총량은 보통 지금 생기부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아까 그 서울대학교 그런 경우도 한 20페이지 이상 나오거든요. 얘는 17페이지예요. 그리고 근태도 대부분 개근 뭐 하는데 얘는 질병 지각도 있었고 몇 번 뭐 지각 있었고, 아까 상 30건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 8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표창장에서 9개밖에 없습니다. 임원 경력 없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 진로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예, 빈 동아리에 찾아가서 가입을 한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유럽 문화는 뭐 유럽 문화를 공부한다, 뭐 좋습니다. 신문 스크랩, 신문 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이게 무슨 뭐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까? 자율 동아리 1학년 때 한 2개 정도 했는데 2학년 때 아예 안 했어요. 독서도 1학년 때는 11권, 2학년 때 13권인데 3학년 때는 딸랑 1권 했습니다. 봉사도 3학년 때 무려 1시간 했죠. 이것도 학교에서 한 봉사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봉사도 많지 않고, 하지만 이 친구의 대단한 부분은 바로 이 성적에 있었는데 성적표를 보면 99점, 98점, 100점으로 1등급이에요. 예, 1학년 때는 3등급도 막 있고 했지만 이 친구 서울대 붙었습니다. 일반 전형.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이야기들에 혹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학교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공부와 관련된 부분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면접도 역시 학교에서 분명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면접을 지도하다 보면은 면접을 처음서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가르치면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가르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르쳐도 안 되는 친구들은 결국에 그냥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하시면 되겠지만, 면접을 해야 된다 하면은 평상시 학교 수업할 때 토론이나 발표에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많이 알고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발표 능력이 올라가고 면접 능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요. 면접 점수가 높은 친구가 서류 점수가 높은 친구를 뒤집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50, 면접 50을 반영했을 때는 면접을 잘한 친구가 서류 잘한 친구를 역전을 하고요. 60대 40이라도 역전을 합니다. 다만 70대 30이면은 좀 더 면접을 잘해야만 역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쨌든 최근에는 70대 30이 많아서 면접을 조금 더 잘해야만 역전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일반 면접은 생활기록부나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면접관들이 조금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의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과 관련해서 종종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서류에 대한 확인 정도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논술 같아요. 제시문 주고 제시문 파악한 다음에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대 일반전형 이공계 쪽은 수학 문제를 한 9개 정도 내고 한 6개 정도 맞춰야만 합격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심층 면접이라고 합니다. 심층 면접과 일반 면접 중에 대비하기 어려운 거, 당연히 심층 면접이 좀 쉽진 않겠지만 일반 면접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생기부에다가 학생들에게 좀 더 과장해서 써주는 경향, 그러니까 칭찬해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읽어내지 않고 가면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어떤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끝까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끝까지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선생님이 칭찬했는데 학생은 정작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야, 너 이렇게 선생님이 끈기 있다고 얘기해 줬는데 한번 어떤 사례인지 한번 얘기해 봐. 그럼 학생이 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짓이 판명되면서 이제 서류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기부나 자소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면접에 대비해야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아마 추천서가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추천서가 일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자소서는 이제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소서를 조금 없애는 경향성도 좀 있어요. 한양대가 일단 자소서를 없앴고요. 올해 숙대 같은 경우에 자소서를 없앴습니다. 성신여대도 없앴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지금 자소서를 없애는 추세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추천서는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고 또 추천서는 1학년이 없어지기 때문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영향력을 확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고 자소서조차도 점점 줄어든다면 결국 학생부가 중요한 서류가 된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합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학교당 몇 %만 추천하기 때문에 지원자 자체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능 또 최저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능 최저만 통과해도 합격 가능성이 70, 8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학종 실패의 공통점, 내신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내신 안에 들어있는 원점수라든가 각종 활동들이 같이 받쳐점이 되어줘야 되고요. 활동은 잔뜩 있는데 봉사 같은 거 뭐 600시간, 700시간 돼도 학업 역량 파악이 불가능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준비가 쉬운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의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제 언론계통, 그다음 이과 쪽에서는 생물계통.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쓰기가 좋거든요.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실험 시간에 뭐 해부나 뭐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생기부 만든 다음에 나는 생명과학과를 쓰겠다. 전년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보면은 평균 경쟁률이 한 15대 1쯤 되는데 생명과학과만 49대 1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너무 몰리는 학과가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1000자를 써야 되는데 한 300자, 뭐 400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얘가 왜 자소서를 쓰고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 대비가 이제 부실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까지 갔을 때는 특히 중요한데요. 제 제자 중에서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토대로 거기 관련된 자료를 읽고 그것을 토대로 자소서를 쓰고 원예학과에 1단계 통과한 친구가 있었는데 면접으로 들어온 교수 중에서 한 분이 맹그로브 숲 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꼬치꼬치 캐물어서 아주 당황하고 면접 최하 점수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떨어졌는데 나중에 추합 끝자락으로 붙은 그런 사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은 점점점 줄었어요. 대학에서 정시를 늘렸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대학이 논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에 찍힌 성균관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예, 이날 지원한 학생들이 4만 7천 명이 넘고요. 합격한 학생은 이 가운데 900명이에요. 근데 올해는 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자는 한 3만 명 정도 수준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이 더 놀라운 게 아니라 이 많은 학생들 중에 붙는 학생이 없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제 논술을 과연 준비해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안 좋고 활동도 별로 없고 수능도 좀 그렇게 자신 없고 한 친구라면 한 번쯤 논술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무조건 합격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이 운이 좋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한 학생이 내신도 5등급 이하였고 수능도 뭐 되게 들쑥날쑥했고 했지만 그 친구가
그 한양대 에리카를 논술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합격했다고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마상을 줘버렸는데 어떻게 마상을 줬냐면 전화 오자마자 붙었다고 했는데 제가 네가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만약에 그 친구가 논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의 고3 생활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그 친구는 자기가 논술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되든 안 되든 논술에 이제 관련된 게 바로 대학마다 이렇게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논술 가이드북을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들을 몇 개를 고른 다음에 계속 꾸준히 보고 풀고 노력했다는 거죠. 저는 그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모습은 결국 그 친구가 지금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 논술을 공부할 땐 진정성, 그 진정성은 대학을 붙고 떨어지는 간에 그 친구가 공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공부에 대한 느낌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 만약 그때 제가 참 나중에 그 친구가 붙은 다음에 제가 한편으로 참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저 논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상담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야 너는 내신이 5등급 이하니까 전문대 정도만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다행스럽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넌 아니야 이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런 걸 준비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부터 입시 설명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한 친구라면 한번 해봐라. 논술이라도 해봐라. 이게 저의 요즘 이야기입니다.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요, 이렇게 채점 기준까지 아주 꼼꼼하게 나와요.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출처 아주 꼼꼼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죠. 이건 뭐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화면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입시 책자에 다 자세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대학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안 나오더라도 논술은 준비할 수 있다. 예,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공부의 방식을 한번 터득해보고 그래서 대학 갔을 때 또는 혹시 만약에 안 돼서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능이 올라가요. 그러면 논술을 제대로 준비한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 되게 중요하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56대 1이었는데 56.5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5.8대 1로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수능 최저 통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제 요거 좀 참 잘 좀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건국대학교에 두 개의 전형이 있어요. 자추와 학추가 있는데요. 자추의 합격자 평균이 3등급 되고요. 학추가 1점대예요. 근데 학추는 내신이 30%가 그냥 교과가 반영이 되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내신이 좀 좋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것만 보고 일반고 학생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이것만 보고 건대 3등급이 붙네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그 학교의 진학 선생님들 진학하시는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 전화를 하시면은 직접 상담도 해주거든요. 바쁘지 않을 땐 상담해주니까 꼭 물어보세요. 이 3등급이 어떻게 나온 건가? 이거는요. 실제 저는 이제 자문위원 하면서 직접 봤거든요. 봤더니 성적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은 1등급 대에 까맣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합격자들 그 다음에 3, 4등급 대에 또 까맣게 합격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일반고 쪽은 1등급 대 자사특목고 쪽은 3, 4등급 대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3등급 대. 그럼 일반고 2등급 중반대가 건대를 쓰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그 친구가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부산대로 나왔는데 충남대도 마찬가지죠. 지역 인재 전형이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전형보다는 좀 낮아요. 부산대 같은 경우, 충남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제 교대 같은 경우에 부산 쪽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형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 전형이 아니라 오픈된 전형일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아이들이 오고 거기엔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끼니까 약간 떨어지는데 지역 전형일 경우에는 이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지원하죠. 특히 공주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공주교대는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눈에 보이는 이런 합격자 평균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예. 그러면 수시를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 정말 단순한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학교 수업 열심히 참여하시고 거기서 참여한다는 게 그냥 그림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앉아 있으면 선생님도 써줄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 추천서 같은 거를 보면 선생님들이 답답하다는 걸 느끼는 추천서가 뭐냐면 학생을 평가할 때 정말 수업 태도가 예쁘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과제도 내고 이러면서 좀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수능 준비. 그러니까 전략적인 수능 준비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놓고 난이도 높은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수능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전략적인 접근.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지. 어려운 문제 하나 맞추고 쉬운 문제 3개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수능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생기부가 잘 나오고 자소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학교 생활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에 수능 최저 통과할 수 있는 수능의 전략, 이것이 수시의 전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1등급 대 학생들 중에 수능이 내신보다 잘 나온 학생, 못 나온 학생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홈페이지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걸 한번 천천히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 4등급까지 쭉 해놨습니다. 예. 이제는 9등급도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대학 총 정원은 50만 명이 좀 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2002년에 태어난 학생이 45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9등급도 뭐 대학 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능과 정시인데요. 수능 얘기 좀 빨리 할게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공부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건데 학력고사하고는 좀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100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 좀 있는데 그분들 이제 학력고사 세대 내지는 수능 초창기 세대인데 그때는 이제 일종 교과서를 암기해가지고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였지만 지금은 수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된 개념을 새로운 상황을 던져서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빽빽이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시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해야만 성적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교과목들이 좀 바뀌어 나가죠. 2학년 같은 경우는 기하가 지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기하하고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이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문계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이과 쪽이 조금 문제가 돼요. 이과 쪽은 이제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됐죠. 그 노란색 부분이죠. 경희대, 고려대 뭐 이런 대학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을 지원할 수 없다. 이공계 이렇게 아예 선정 딱 결정해 버렸어요. 탐구 역시 지금 1학년의 경우에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쪽 노란색 대학들은 우리 학교는 올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학들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공계 쪽의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 하나를 반드시 수능 과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탐구 역시 과학 과목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이제 방법 두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EBS-I에 나와 있는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에 나온 거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수학이 잘 안 나왔던 이제 문과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2학년 2학기 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학이 어디부터가 문제인가를 결심을 해서 쭉 옛날 거를 가요. 그래서 고1, 중3, 중2까지 가요. 그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책을 꺼내 가지고 다시 풀어보면서 자신이 개념 정리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실제로 그 영상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친구가 그의 수능에서 100점을 받고 서울대학에 합격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개념이 흔들려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문제풀이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아직 2학년도 늦지 않았거든요. 한번 자신이 어떤 부분 언제부터 수학이 흔들렸는지 영어가 흔들렸는지 그 기초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한 의과대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의대 전체 학생들이 보는 과학 시험에서 물리 1등을 했어요. 그래서 EBS에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왔냐고 하니까 참고서적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어요. 뭐 이제 찾아갔던 분이 뭐 한 3-4번 읽어봤느냐라고 하자 이 학생이 아니요, 저 이 책 50번 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리 1 참고서였어요. 그걸 50번 읽었어요. 의대생인데 의대생이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 머리 좋은 의대생이 물리 하나를 잡기 위해서 물리책을 50번 읽었다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과학 공부 어렵다고 하는데 과학책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예. 사회 공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사회책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탄탄히 해서 좀 더 노력해서 개념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요것도 말씀드리고요. 요건 이제 뭐 재밌게 그냥 공부하는 방법, 실용적인 것들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추천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그다음에 알 때까지 무한 반복해보기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합니다. 탐구 선택 방법은요, 뭐 자꾸 교체하면 안 돼요. 고3 때는 요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것은 이제 내신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논구술 또는 이제 전공과 논구술과 연계된 과목은 문과는 사회문화 윤리, 그다음에 이과는 이제 물리 이쪽이 이제 논구술하고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전공과 연계된 과목들이 좋은데 이건 또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 볼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문과에서 문과지만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 과목들이 좋겠고요. 문과에서 좀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식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좋겠고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역사 쪽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안에서도 수리적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이과 자연 현상을 좀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 분자 구조식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화원, 화투, 생투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다 자신 없고 그냥 나는 암기 하나는 자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생원, 지원, 지투 이런 과목들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 학생들 아마 이렇게 해서 빙고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빙고 게임을 해서 이게 대각선 이런 거 맞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예.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단톡방 그냥 한 번만 봐야지 이거. 예, 큰일 납니다. 예. 이런 거 웹툰 정말 미치겠어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예, 정각부터 시작하자. 예, 그래서 꼭 시간이 한
5, 6분 지나면 이거 좀 아쉽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예, 안 됩니다. 예. 일단 이제 마무리 해드리면요. 일단 팩트 중요하죠. 아까 모의고사 이런 팩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좀 잘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나중에 잘 고려하시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워낙 상위권 대학이고 여기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능 최저 통과했을 때 결과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좀 수능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3 때는요. 이제 모집 인원, 응시 인원 이런 것도 다 좀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하시는 분들 스코어가 아니라 스터디, 석차 등급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어떤 자료를 찾아왔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인생 활동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학생들 정말 자신의 꿈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도록 하고요. 한 2시간 이렇게 2시간 20분 정도 강의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좀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힘드시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이렇게 7시간씩 듣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좀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